네, 안녕하십니까. 제332회 경제 포럼을 했는데요. 미리 광고드릴 내용은 12월 달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12월 달은 그 서라벌 식당에서 그 가족 동반으로 개최하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는데 거의 공간이 아시겠지만 한 60명 정도밖에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하시는 분 선착순으로 마감을 해야 되니까 오늘 토론 끝나고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미리 신청해 주시고요. 다른 공지는 없고 회장님. 어느덧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12월 다음 달만 되면 벌써 제가 맡은 지도 1년이 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걸 느끼고 오늘 이 강연해 주신 김경록 고문님은 저하고는 개적으로 아주 오래된 인연이 있고 또 이 업계에서 그 퇴직 이후에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아주 전문가로 전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중앙일보에 같은 제목으로 칼럼을 썼는데 제가 유심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오늘 아마 그런 어떤 퇴직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절세 상품이라든지 아주 우리한테 유력한 이런 강연을 해줄 거라고 기대가 큽니다. 우리 김경록 고문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 노희진 박사님하고는 워낙 이전부터 잘 알아봤고 이쪽에 전문가이시라 가지고요. 저도 김영민 차관님도 계시고 다 이쪽에 전문가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까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주식을 오르면은 따라가서 사고 싶고 또 툭 떨어지면은 팔고 싶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1%씩 이렇게 떨어지면 그렇지 않은데 요즘 우리나라 이런 장을 거의 처음 봅니다. 3%씩 오르고 떨어지고 하니까 이런 데서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입니다. 한 3%, 오늘도 3% 올랐다 다시 이제 조금 밀렸는데 그 전날 3%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지면은 공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도 조금 팔고 싶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주식에서는 투자에서는 심리가 아주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들이 이제 저지르는 심리적 편향이라고 할까요? 심리의 체계적 오류 중에 이제 제일 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제가 아까 그 이야기를 재밌게 하셔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선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냥 이제 여러분들에게 500만 원을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캐시로 줍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50%의 확률로 1000만 원을 줘요. 그 다음에 50%의 확률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뭘 택하시겠어요? 이쪽을 택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게임입니다. 이제 마이너스 500만 원이에요. 여기서 짐작하시듯이 50%의 확률로 마이너스 1000만 원. 50%의 확률로 잃는 거 없습니다. 뭘 택하시겠어요? 2번을 택하시겠죠. 대부분 실험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익이 나면은 캐시로 이익을 확정을 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손실이 나면은 손실을 확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50%의 확률로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될지언정 이걸 바라보고 이걸 대부분 택한다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개인들이 가장 이런 쪽에 이제 아마추어들은 이런 트랩에 가장 많이 빠지는데요. 좀 주식이 오르면은 캐시로 챙기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기다립니다. 그냥. 끝까지 기다리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프로들은 주로 어떻게 하느냐? 주가가 떨어지면은 로스컷을 해버려요. 손실을 실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큰 손실의 리스크에는 일단 줄어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익이 생기면은
캐시로 인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어느 정도 갈 때까지 한번 계속 가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률을 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들한테 물어보면은, 야, 10%, 20% 수익 나면은 팔아야지. 이렇게 하는데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한 100%, 200% 이런 데까지 이제 바라보고 쭉 이끌어가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데이 트레이더든가 며칠 상관으로 사고 팔고 한 사람들은 전혀 다르고요. 그 사람들은 2, 3% 수익만 하면 팔아버리니까요. 그렇지 않고 이제 주식으로 조금 크게 벌리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제일 빠지기 쉬운 오류가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불안하죠. 이익이 났는데 내가 캐시만큼 좋은 게 없는데 이 캐시를 취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거에 그렇고요. 이것은 손해를 안 볼 수도 있는데 내가 손해를 확정지으려 하니까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일관된 결정을 안 내립니다. 그 이유는 손실을 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러면 주식을 왜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얻느냐? 손실을 보는 게 너무 싫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부터 수익을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얻으려면은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하고는 조금 다르게 가야 이제 주식 쪽에서 조금 수익을 본다는 것이고요. 행동경제학에서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익에 대한 것과 손실에 대한 태도가 비대칭적이라는 것이고, 손실에 대해서는 훨씬 싫어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조금 체계적인 오류를 가져올 수 있는, 실수를 가져올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노 박사님이 이제 행동경제학 이야기를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주식 투자할 때 심리학도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심리학에 관계된 부분은 많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일반인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파란색이 보기 싫어서 파란색 좀 되면은 없애버려요. 그 이제 손에 좀 본 거는, 이 막 주식 여러 가지 종목 중에 파란색들이 막 보이면 짜증나요. 그래서 팔아버려서 없애버리고 빨간색들만 주로 이제 가지고 지내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빨간색 좀 이익이 보면은 팔아버리고 손해를 보면은 끝까지 가져가고. 올해는 좀 나았겠지만은 작년만 하더라도 자기 주식 그 계좌라고 보이면 다 팔아요. 그냥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손실에 대해서는 오히려 위험 추구적이에요. 더 큰 손실이 있는데도 확정을 안 해요. 그냥 기다려보자 하는 것인데 손실을 보는 걸 싫어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마이너스라는 것.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이제 행동, 사람의 심리에 있어서 제일 큰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절세계좌 등등 해서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고 그럴 테니까 제가 3부로 크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실 텐데요. 저도 무지무지 헷갈립니다. 경제학자들도 엄청 헷갈리고요. 애널리스트들도 지금 막 헷갈립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너무나 큰 변화가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 그 다음 한국 경제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명문고등학교를 나오셨으니까 그런 이제 오류가 없으시겠지만은 혹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세 번째 그러면은 여러분들 연령대에는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에서 이거 좀 길게 하는 것보다 이미 많이 자산 관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니까요. 제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학자들도 저희들이 가진 틀로 이 세상을 해석하려니까 너무 복잡해요. 하나의 이렇게 논리적 고리로 쫙 연결이 되어서 뭔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막 파편화돼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도대체가 이게 뭔가를 정합적으로 해석하기가 지금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주 큰 판이 두 개 움직이는 것, 아시겠죠? 큰 판 두 개가 이제 지구로 치자면은 큰 판 두 개가 서로 움직이면서 충돌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충돌을 해서 에베레스트 같은 산을 만들지 지금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큰 판 충돌 하나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AI죠.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판입니다. 처음 이게 시작되었을 때는 혁신이 좀 있겠지 생각했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딥시크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AI가 이제 응용되기 시작하면서 아 이게 진짜로 이제 4차 산업혁명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것들을 이제 거의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AI가 세상을 크게 변화시킨다는 것은 이제 제가 많은 리포트를 읽어보는데요. 쭉 리포트의 변화를 보면은 이제 거의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박통은 고속도로와 중공업, 중화학공업을 했고 DJ가 IT를 깔았고 자기가 AI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정확합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을 짚은 것인데요. 박통 때의 성장은 자본과 인구를 막 갖다 넣는 것입니다. 막 어마어마한 공장을 짓고 도로를 건설하고 다리를 짓고 사람들 많이 태어나고 해서 엄청 성장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IT 쪽으로 해서 인터넷 라인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훨씬 효율화시켰죠. 여하튼 이제 우리가 보는 일반적으로 피지컬 라인 위에 이제 컴퓨터 라인이 이제 하나 깔리게 됐는데요. 세 번째 들어오는 AI는 이것들을 효율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상 지금 한 60년, 70년에 있어서 한 40년 정도 이제 중화공업을 해왔고, 이제 20년 정도, 이 정도, 이제 IT 쪽을 해왔죠. 한 30년, 그것도 25년, 30년 정도 될 텐데요. 그 다음 지금 이제 AI가 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직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성장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일본의 이제 유니클로라든지 편의점 같은 경우 이미 AI를 적용해가지고 일본은 젊은 애들이 적게 태어나니까요. 그래서 그 인구가 모자라니까 이제 그 부분에 적용을 해서 꽤 짭짤하게 생산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원래 어떤 때 적용될까, 뭐 사람들 질문하고 뭐 이런 것들이 AI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보면은 AI의 적용 분야가 매니팩처링 쪽에 지금 적용이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 매니팩처링 했었죠. 그 다음에 IT 깔아놨죠. 이제 이것들을 효율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마어마한 큰 지각 변화예요. 피터 틸이라고 얼마 전에 이제 엔비디아 주식을 다 팔고 구글 주식을 산 사람입니다. 피터 틸이 이제 피터 틸의 이제 제자이기도 한 팔란티어 잘 아시죠? 팔란티어에 이제 알렉스 카프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왜 우리나라를 방문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매니팩처링이 아주 뛰어난데 한국은 정말 매니팩처링이 뛰어나다 그러면서 자기의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하고 매니팩처링을 결합시키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AI가 여기 적용된다는 것이죠. 매니팩처링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높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 어떤 과정을 겪어서 결국 생산성을 높일지는 아직은 이제 이것 때문에 버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생산성을 높일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다 인정을 합니다. 이게 이 지각 변동이 판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크게 변하고 있죠. 이 판이 하나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판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판이 이 판이고요. 두 번째 판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달러입니다. 그 케네스 로곱이라고 이제 하버드대 교수가 최근에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Our Dollar, Your Problem입니다. 우리의 달러, 당신들의 문제. 이것인데요. 이제 4, 5년 정도 동안에 미국 자신의 국가 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도 오르게 될 것이고 달러의 기축통화의 위치도 흔들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세계는 상극 통화 체제로 그때부터 이전한다. 그게 유로와 위안화와 달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때 동안 기축통화를 달러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본 것이 이제 그 케네스 로곱 교수입니다. 이 양반은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에 이제 책도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이게 이제 결국 연결되는 것이 또 패권 전쟁이죠. 이렇게 연결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큰 지각판이 지금 두 개 충돌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경제를 제대로 예측한다는 게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주식을 좀 가지고 있지만 주식의 보유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은 요즘 사람들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안 가지고 있어도 불안합니다.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버블이라고 하니까 언제 툭 떨어질까 싶어서 불안하고, 안 가지고 있으니까 포모 현상. 이게 다들 아까 이야기 하시던데 누구는 20억을 벌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여기서 이제 제외되니까 포모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상황이 그래요.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안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저는 불안해하면서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개 충돌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이런 충돌에서 일단 내년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인데, 미국의 이제 IB들, 증권회사들을 보면은 이제 골드만삭스, 뭐 하여튼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도 하고 예측도 하는 것인데요. 골드만삭스는 일단 내년의 경제에 대해서 S&P 500 지수를 가지고 그냥 딱 상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에 S&P 500은 7,800 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이 6,400, 6,500 이 정도인데요. 이 정도 간다는 것이죠. 상당히 공격적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버블이 꺼진다, 불안하다 이렇게 하는데, 의외로 보고서들을 쭉 읽어보면 외국계 IB 리포터들이 내는 보고서는 그래도 그런 부분에 미국의 경제가 꽤 견조하다는 것들의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모건 스탠리가 보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는 내년에 미국 경제는 두 갈래의 길이 이제 예측이 되는데, 첫 번째가 AI가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성장을 한다. 이게 제일 좋은 모델입니다. 이 물가도 들어오르고 성장은 되고, 뭐 왔다 합니다, 왔다. 근데 내년에 이게 금방 나타날까 하는 것은 퀘션이에요. 결국은 이 길로 가게는 되겠지만은 이게 내년에 나타날지 하는 것은 좀 퀘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맨드 드리븐 인플레이션인데, 결국 이제 투자도 많이 하고 하니까 수요가 많이 생겨나는 것인데요. 요즘에 이제 미국의 또 이야기가 부가 양극화되면서 소득이 적은 사람의 소비는 별로 정체된 상태인데, 이제 부가 많아진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소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제 고용은 별로 좋지가 않은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장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갈래 길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것은 조금 더 있다가 일어날 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좀 더 가깝게 일어날 그런 일이 아닐까 이렇게 싶은데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도 이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어떤 자산을 가져야 될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쭉 있어 왔는데요. 어떤 자산이 가장 위너였을까? 보시면 이제 됩니다. 하여튼 이런 이제 모건 스탠리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모건 스탠리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경제가 약간 좀 울퉁불퉁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IB들은 이제 증권사에 속한 곳들이니까 다 좋게 보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이 BCA 리서치라고 있습니다. 이 독립계 리서치 회사예요. 증권사처럼 무슨 주식을 많이 거래해야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요. 순수하게 그냥 리서치 자료에 대해서 그냥 돈을 받고 리서치를 해주는 곳입니다. 이게 제가 그래프를 세우려니까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놨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미국에 크게 영국을 통틀어서 소위 말해 혁신이 일어나고 설비 투자 붐이 일어났을 때 주식과 설비 투자는 어땠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미국과 영국에서 이제 철도 붐이 일어났고요. 이게 이제 그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1920년대 이제 전기화가 됐는데, 이거야말로 사실은 사람들이 크게 생각을 하지 않은데요. 어마어마한 혁명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모두 이걸로 바꾸게 돼요. 거의 전기가 거의 압도적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 1920년대 이 전기 설비에 대한 투자도 어마어마했었죠, 사실은. 그 다음에 철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까이 이제 기억을 갖고 있는 닷컴 붐,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경우도 다 비슷합니다. 이게 무슨 그래프를 보여주느냐 하면은 이게 하나가 설비 투자고 하나가 철도가 깔린 그의 그 철도의 확장 마일입니다. 마일을 해놓은 것인데요. 이게 주가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철도의 설비 투자가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 막 설비 투자 한다 막 떠들고 앞으로 많이 할 거라고 할 때 주가는 신나게 올라간 다음에 이제 빨리 꺾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철도를 깔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철도를 깔아 나가는데 철도를 열심히 많이 깔 때까지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가는 이미 그때는 꺾여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BCA 리서치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BCA 리서치가 사실은 2, 3년 전부터 미국 경기에 거꾸로 진다 이야기했다 지금 계속 털려가지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이런 이제 이 버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비 투자가 과다하게 되면은 이 초기에는 주가가 기대로 오르게 되지만은 이제 설비 투자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주가는 꺾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아마 그 지표를 보시려면은 지금은 그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라고 그러는데요. 뭐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이제 설비 투자를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 데이터 센터 이런 데 투자하는 회사들 이야기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현금으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얼마나 외부에서 차입을 계속 하느냐. 이게 이제 그 기업들을 약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고 이게 계속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채를 지금 조금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채를 계속 발행하면서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은 금리에 취약한 구조가 되게 되니까요. 이제 그때 좀 흔들릴 수 있는데 아직은 이제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워낙 지금까지 돈을 많이 벌어왔기 때문에 그 돈으로 지금 이제 설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BCA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버블이 한번 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떤 길로 갈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중립적으로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불안하게 이제 어떻게 혹시 꺼지면 어떻게 대응을 할까 뭐 이런 이제 고민인데요. 이게 이제 하여튼 내년에 펼쳐질 이슈들입니다. 이 이슈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갈까 하는 것들은 그때 지금 사실은 미국이 셧다운을 43일 동안 하는 바람에 데이터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도 나와봐야 이제 조금씩 알게 됩니다. 이제 12월 들어가서 뭐 고용 데이터, 물가 데이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조금씩 이제 내년 경제에 대한 전망들이 좀 바로 잡혀 나갈 것 같고요. 지금은 한참 IB들이 내년 경제를 전망을 해야 되는데 셧다운 하는 바람에 데이터들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 12월 달에 막 나오게 되면은 그걸 기반으로 또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업데이트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연준의 정책 방향도 보이게 될 거고요. 내년 주식시장에서는 아마 연준이 금리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텐데 아마 금리를 인하하는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주가는 또 한 번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에 이제 우리가 금융시장을 보는 것, 꼭 주식 투자를 해서가 아니라요. 금융시장을 보는 조금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처럼 7,800이라고 탁 찍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길로 이게 좋은 길이죠. 사실 이러나 저러나 성장이에요. 디맨드 드리븐 이것도 성장하면서 인플레가 온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인플레가 안 오면서 성장한다는 소리니까 모건 스탠리는 뭐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때가 오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올 테니까 거기 대비해서 이제 자산들을 좀 갖고 있어라. 그래서 뭐 원자재라든지 금이라는 것은 시장이 갑자기 흔들릴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떤 자산을 추천하느냐 하면은 이제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해서 그렇죠. 예. 밑에 보이는 이제 저런 자산들을 추천을 합니다. 좀 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익히 보시는 부분인데요. 내년에도 이제 이런 부분이 연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반도체 전력, 전부 AI입니다. 뭐 여전히 특히 이제 전력 같은 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 건립의 제일 장애물이 이제 전력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이제 여전히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달러 패권 관련돼서는 이제 안보 뭐 이런 거 군사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 물가에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은 이제 원자재, 그다음에 인프라,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가 다른 거에 비해서 별로 많이 못 올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바이오가 꾸준히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바이오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요. 그다음에 금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시장이 흔들릴 때
그때 이제 내 자산을 조금 해지하려고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산들을 이제 추천을 합니다. 저도 뭐 그게 아까 그런 경제 환경 때문에 추천을 하는 것이니까요.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에 이제 구조적 변화가 올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제일 안 좋은 자산은 현금이에요. 현금이고 장기 채권 이런 것들이 제일 안 좋은 자산이고요. 인플레이션이 올 때 제일 좋은 자산은 주식, 부동산, 원자재입니다.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당장 주식은 안 오르지만요. 금리를 올리면은. 그런데 결국 몇 년을 시차를 두고 주식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갑니다. 남미 국가 같은 경우에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면은 바로 주가도 같이 오릅니다. 주식이야말로 인플레이션을 가장 잘 해지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이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상반기에는 조금 안정된 듯이 보이지만 또 하반기에 가서 조금 움직일 수 있다. 뭐 인플레이션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다. 그게 이제 인구가 고령화되면은 물가가 높아진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변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도 이제 구조적으로 변해야 되는 것이죠. 현금만 가지고 있다가는 가치가 뚝뚝뚝 떨어지게 되니까요.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상품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AI 혁명이나 세계 경제가 이전에 통합해서 움직이다가 이제 분절화돼서 움직이는 거. 저런 것들이 이제 안보, 저런 쪽하고 반도체 전력, 저렇게 이제 다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수. 지금 미국의 베이비 부모들, 전체 세대들의 자산에서, 금융자산에서 그 베이비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55%입니다. 자산의 비중이. 최근 같은 경우 주가가 오르면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 사람들의 부가 훨씬 빨리 증가해요. 이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뭘 하려고 그러겠냐?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어 하는가하고 비슷합니다. 나의 건강에 대해서 뭔가를 투자하고 싶어 하고 등등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바이오나 이런 쪽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런 내년의 경제 환경 변화에서는 저런 쪽 섹터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채권 쪽이 전문가고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여하튼 이전부터 뭐 금융시장을 보다가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퇴직하고 나서 지금 만 4년인데 퇴직하고 나서 제 자산을 불릴 방법은 주식뿐입니다. 채권 아무리 가지고 있어봐야 자산 별로 안 불어나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가지고 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좀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럼 일본 한번 보십시오. 일본이 1995년에 제로금리에 들어갑니다. 그 이전에는 일본 사람도 예금, 연금, 부동산 이 세 가지입니다. 가게들이. 그런데 95년에 제로금리 들어가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일본 사람 가게들의 자산은 이렇게 확 변해버립니다. 보면은 배당주, 리츠, 그 다음에 해외 펀드, 월지급식. 우리나라 지금 월지급식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일본은 이미 이 당시에 월지급식이 있었습니다. 뭐 해외 채권, 해외 자산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변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변해갔습니다. 우리도 이제 자산을 이렇게 다양화해야 되는 그런 때인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이제 내년 뭐 상반기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을 할 수가 없겠지만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도 그랬고 디플레이션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참 세상이 겁난 게 2017년, 18년 이때 디플레이션 온다고 난리였는데요. 세상이 갑자기 어느 순간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디플레이션보다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이 부분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관세까지 이제 15% 했으니까 이게 좀 레깅 되면서 내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미국의 물가에도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좀 구조적으로 조금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내 자산을 인플레이션에 친화적인 자산을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모두 다 갖고 있는 거에 당연히 위험하니까 안 되고요. 그래도 일부 자산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똑같이 이제 우리가 인컴을 취한다 그러더라도 예금의 인컴하고 예를 들어 리츠의 인컴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 다음에 주식의 배당에서 노는 인컴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이 약간 구조적으로 온다고 그럴 때 나는 어떤 월급을 금융자산에서 어떤 월급을 누구에게 월급을 받을 것인가? 예금에서 월급을 받을 것인지 리츠에서 월급을 받을 것인지
배당주에서 월급을 받을 것인지 이것 부분이 이제 의사결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자 예금에서 월급 받는 거하고 그 다음에 리츠는 이제 부동산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월급 받는 거하고 이제 배당주에서 월급 받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더 있죠. 요즘에 이제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커브드 콜 ETF입니다. 이게 예금하고 채권이라고 장기 채권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요. 그냥 같이 뭐 20년, 30년 이런 채권을 갖고 계실 건 아니니까 예금 채권 이렇게 같이 넣어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금융자산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네 가지 큰 범주입니다. 이 범주가 이제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이건 혹시 잘 지워지려나? 똑같네. 이거 지금 한 2.5% 전후이죠. 전후이고요. 이거 한 6% 전후입니다. 이거 뭐 좀 괜찮으면 한 4% 정도. 요즘 주가가 오르는 바람에 한 6%가 좀 떨어졌습니다. 4% 정도 전후고요. 이것은 6에서 한 17%까지 다양해요. 이 정도까지 이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뭘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제일 갖고 싶으십니까? 내가 금융자산에서 월급을 받고 싶다 하면 어디에서 나오는 소득이 제일 매력적일까요? 여기서 주는 배당의 원천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일까요? 그러면 주식에 어디에서 원천을 줄까요? 이것은 기업의 수익입니다. 기업의 수익의 일부를 주는 거예요. 리츠는 임대료를 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것은 뭘로 가지고 17%를 주겠습니까? 당장 보면 참 하고 저도 이게 엄청나게 끌립니다. 뭐 요즘 그래서 이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원천은 뭘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권리를 판 것에 대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그러는데요. 권리를 옵션을 팔고 받는 프리미엄이에요. 어떤 권리를 팔았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내가 이런 권리를 판다고 했는데 무슨 권리를 판지도 모르고 이것만 보고 들어가셨다가는 이제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네 가지를 이제 잘 조합을 하면은 이전에는 이런 것들만 주로 가지고 하다 했는데 이전에 4, 5%일 때는 이걸로 가지고 괜찮았는데 저렇게 많이 떨어져 버려 가지고 저것만 가지고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물가에 가장 취약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취약해요. 사실은 이 부분은. 그래서 뭐 2년, 3년 이런 때는 모르는데요. 한 10년 정도만 지나도 여러분들의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감가상각 당하게 됩니다. 물가에 대해서 감가상각 당하게 돼요. 특히 인플레가 좀 더 심하면은 더 감가상각 당하게 되기 때문에 젊을 때는 월급이 물가만큼 오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물가만큼 오르는 월급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받는 여기서 받는 소득이 물가 이상은 올라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은. 이 실질금리조차 거의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네 가지를 이제 섞어서 평균적으로 한 4에서 많게는 5% 이 정도만 배당을 받으면은 이것 섞고 이것 다 섞어서 배당을 받으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4%에서 5%가 물가만큼 계속 내가 예를 들어 4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받는 금액이 물가만큼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4에서 5%라고 너무 낮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게 국민연금처럼
장기적으로는 물가만큼 이제 내가 받는 배당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물가만큼 안 올라가요. 이걸 올라가게 해주는 장치는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받는 배당 소득을 물가만큼 올라가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츠나 이제 배당주나 이런 이제 인컴 자산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이제 대응하는 방법인데요. 그걸 이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쭉 놓은 걸 제가 설명하다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실은 제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저도 사실은 저의 상당 부분의 자산을 자꾸 이런 쪽으로 이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증권사의 이제 계좌의 메뉴에 보면은 한 해 받은 배당이 얼마인지 다 나옵니다. 뭐 다른 여러 증권사를 거래하시면은 계좌를 연결하면 돼요. 그냥 연결해 달라고 그러면은 연결하면은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모든 증권사에서 받는 배당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리고 월별로 얼마 받았는지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하면은 내년에 얼마 받을까 하는 것도 이제 월별로 다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게 자꾸자꾸 이런 자산으로 이제 바꿔가고 있습니다. 바꿔가면서 이제 리츠나 이런 자산을 자꾸자꾸 늘리면서 그래서 이제 그 꾸준한 인컴이 나오게 하는 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은 이제 성장주를 갖고 있죠. 가격이 오르는 게 신나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도 물론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한 70% 정도는 이런 자산을 가지고 이제 30% 정도는 이제 성장하는 자산을 갖고 저는 이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연령이 한 60세가 넘고 하면은 이제 자산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자산을 우리가 운용할 때 코어 앤 세이틀라이트 전략이라고 많이 쓰는데요. 코어. 내가 하여튼 중심축을 이루는 자산은 견고해야 됩니다. 젊었어도 견고한 자산을 가져야 되는데요. 나이 들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70% 정도에 이르는 나의 코어 자산은 어떤 일이 있어도 솔리드한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주변에 세이틀라이트라고 하는데 그게 한 30% 정도. 이런 것은 이제 성장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 주식을, 알파벳 주식을 갖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무슨 요즘은 또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데요. 뭐 양자 컴퓨터 주식을 내가 한번 갖고 한 10년 승부를 해보겠다 하는데 그 모두 다 넣으면 안 되고 이제 코어는 이런 걸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코어는 이런 걸로 자꾸 가지고 있어서 나한테 꾸준한 소득이 너무 낮은 소득도 아니고 4에서 5% 정도 되는 소득이 떨어지게 코어 자산을 구성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 나이에 따라서 30%도 될 수 있고 좀 더 낮춰서 20%도 될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뭐 한 20에서 30%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장 자산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의 그냥 핵심입니다. 이렇게 이런 언제 지금 크게 대별을 하면은 이렇게 4개 있고요. 또 좀 더 난 이런 거 모두 귀찮아 하면은 누가 알아서 한꺼번에 해줄 수 없나 하는 것이 이제 인컴 펀드입니다. 인컴 펀드가 있는데요. 이 인컴 펀드는 이런 것들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갖고 있어서 내가 뭘 선택하지 않더라도 인컴 펀드에서 이제 알아서 해줍니다. 인컴 펀드가 대충 다 섞어서 한 4% 정도 이제 배당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개인들이 일반적으로 섞어도 저 정도이고요. 이게 뭐, 그건 내가 신경 쓰기 귀찮으면 이제 인컴 펀드를 가져도 똑같이 됩니다. 이 4가지가 이제 코어를 이루게 되고, 나머지 이제, 한 20에서 30%가 성장 자산으로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릴 제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TIP라는 것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남으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일단 이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관리할 때 꼭 지켜야 될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각각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여기서 인감이 발생하더라도 다 15.4% 세금을 떼니까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종합소득이 합산과세 됩니다. 국민연금도 종합소득이 합산과세 되고, 임대료도 합산과세 되고, 이렇게 다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절세계좌를 갖는 것이 텍스를 일단 최소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조건 하여튼 텍스를 최소화하는 곳에 이런 곳에 집어넣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아까 구매력, 물가를 커버해야 돼요. 내 자산의 가치는 물가 이상 가치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캐시가 나오는 자산, 인컴이라고 써놨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캐시 인컴입니다. 캐시가 나오는 자산과 캐시가 나오지 않는 자산이 있습니다. 원자재 캐시 안 나와요. 금 캐시 안 나옵니다. 비트코인 빌려주면은 돈을 좀 받을 수 있지만요. 여하튼 그 자체에서는 캐시가 안 나옵니다. 그런 자산이 있고 크게. 그 다음에 이제 캐시가 나오는 자산. 리처, 임대료 나오죠. 주식, 배당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재개발 들어간 거 그거는 인컴 자산 아닙니다. 그거는 캐시가 안 나오는 것이니까요. 부동산 중에서도 월세를 주고 받는 것이 이제 캐시가 나오는 인컴입니다. 그래서 이 캐시가 나오는 이런 인컴 자산을 개인들은 갖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리스크는 뭐냐? 투자의 리스크는 내가 높은 수익률을 바라보고 투자를 했는데 생각보다 갑자기 마이너스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그럴 때도 내 자산이 망가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게 투자의 리스크 관리입니다. 전쟁을 할 때도 공격을 하면서 후퇴할 작전을 다 짜놓고 같이 공격을 하듯이요. 여러분들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짤 때도 내가 투자 자산을, 이런 자산을 갖지만은 혹 주식시장이 망가졌을 때 나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서 구성을 해놔야 되는 것이고요. 그걸 구성하는 것이 바로 캐시 인컴에 나오는 자산을 가지면은 훨씬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좀 더 오늘 중요한 부분인데요. 구매력을 유지하는 자산을 가져야 된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안전한 자산을 택해야 되는데 안전한 자산은 구매력이 잘 없어요. 근데 나이 들수록 또 구매력이 유지되는 자산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상충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걸 해결하는 것이 이제 구매력이 있는 자산을 찾는 것이 주식이나 부동산이에요. 약간 리스크가 증가하죠. 그 위험을 줄여주는 것이 이제 캐시 인컴이 나오는 자산을 찾는 것입니다. 주식 중에서도 배당을 주로 주는 것. 그 다음에 부동산도 재개발하러 들어가는 것보다는 수익형으로 캐시가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은 같은 구매력을 유지하면서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산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자산 구성하는 방식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고요. 저도 이렇게 이제 이 기준으로 다 자산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저의 자산의 상당 부분은 절세계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배당에 대해서 무슨 종합 합산과세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안에 다 집어넣어놨고, 그 다음에 구매력을 유지하려고 주식과 리츠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주식과 리츠 중에서도,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캐시 인컴이 나오는 것, 이런 것들 위주로. 그 다음에 주식도 이제 배당을 주는 주식들.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좀 갖고 있으면요. 가격이 떨어질 때도 훨씬 좀 더 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TIP, 이 기준으로 내 자산이, 여러분들도 건강진단할 때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일종의 체크리스트입니다. 내 자산은 충분히 절세 효과를 낼 수 있게 내 자산이 분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내 자산은 물가만큼 가치가 오르는가. 예금 안 오르죠. 예금은 가격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10년, 100년 지나도 예금의 가격은 안 올라요. 여러분들 신문에 예금 가격 얼마 변했다는 신문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으실 건데요. 당연합니다. 가격이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 자산은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가,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있는가. 이게 두 번째 기준입니다.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자산, 이거 다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감가상각 당합니다. 계속. 시간이 한 10년, 15년 지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감가상각 당해져 있어요.
근데 그래서 나는 주식과 부동산을 가졌는데, 리츠를 가졌는데, 이 가격 변동이 클 수가 있으니까요. 그 리스크를 줄이는 데 있어서 내 자산의 상당 부분은 이런 것이죠. 내 자산의 코어는 캐시인컴을 주는 자산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가. 이걸로 이제 체크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 체크리스트가 저는 이 세 가지 정도 기준으로 한번 곰곰이 보시고 내 자산은 그렇게 분포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 예금이 90%라고 하면은 이제 이 기준을 어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막 엔비디아나 성장주를 왕창 가지고 있다면은 이 기준을 어기게 됩니다. 그 다음 내가 자산은 갖고 있는데 그냥 일반 위탁계좌에서 운영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제 이 기준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TIP라는 이 세 가지 기준, 이것은 어디에도 통용되니까요. 젊은 사람에게도 다 통용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기준입니다. 자산관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의 자산 상황과 연령대에 맞게 이걸 조금씩 이제 변형해서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매력, 원금 보존, 아니에요. 명목 원금 보존이 아니고요. 실질 원금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질 원금을 보존하면서 투자의 리스크를 줄이려면 캐시인컴을 가져야 되고요. 이것들을 절세계좌에 이제 담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고요. 구매력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시기 좋으라고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침묵의 살인자는 땡땡땡과 땡땡다인데 이것은 이제 육체적인 침묵의 살인자고 이것은 자산의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이 답이 뭐가 들어갈까요? 노 박사님 답이 뭘까요? 이건 맞습니다. 인플레를 세자가 아니니까 두자로 줄이면은 그냥 물가라고 하시면 돼요. 물가이고요. 육체적인 건강을 해치는 침묵의 살인자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신 약입니다. 고혈압입니다. 이게 1년, 2년에는 고혈압이 문제가 없는데 한 10년, 20년 방치하면 문제가 생기라면서 침묵의 살인자. 물가, 자산에서 1년, 2년, 3년, 4년, 5년 문제 없어요. 한 2, 3% 오르더라도요.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10년 넘어가서 20년 이렇게 쭉 세월이 흘러가면은 여러분들의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그게 침묵의 살인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매력, 소위 말해 실질 원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물가가 오른 것 이상으로 나의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자산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주식과 부동산인데요. 장기적으로 물가를 잘 해지할 수 있는 상품은 자산은 여러분들 생각에 주식과 부동산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부동산. 또 혹시 박사님은 뭐가? 경험적으로는 부동산 같아. 우리나라 경험 말고요. 그냥 글로벌한 경험으로. 글로벌하게는 뭐 주식이. 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일어날 일을 글로벌한 것을 따라간다고 보면은 주식입니다. 주식이 왜 주식이 그러느냐 하는 것인데요. 너무나 이건 토톨레지 똑같은 동어 반복인데요.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물가가 올랐다 하면은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자기들의 매출액도 오르고 이익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가가 오른 만큼 주식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의 본질을 보려면 극단적인 모습을 보면 되는데 그게 남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가가 1000%씩 오르면 가장 확실하게 따라 올라가는 것은 주식의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생산하는 기업의 제품의 가격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뜻이니까요. 명목적으로는 그만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5년 이내는 안 따라갈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2022년에 세계적으로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막 인상시킬 때였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급등했는데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물가를 안 따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2025년 한 3년 정도 기간이 지나면서 주식은 신나게 물가를 캐치업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텀은 있을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그때그때 1년, 2년 단위로 바로 캐치업은 안 하지만요. 부동산은 조금 빨리 캐치업을 하고 주가는 조금 더 늦게 캐치업을 합니다. 뭐 이유는 왜냐? 내가 가격을 올리려면 경쟁자의 전략을 봐야 돼요. 그래서 쉽사리 못 올립니다. 저놈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보다가 이제 하나씩 조금 올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또 올리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냥 나의 이자 부담은 커지지만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예를 들어 제품의 양을 줄인다든지 가격을 올린다든지 등등 해서 기업은 결국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제 물가는 그때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주가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최근에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가격이 그해는 절대 물가를 따라서 움직이지는 않는데요. 누가 이제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데이터나 이런 거 가지고 연구했는데요. 한 5년 이상은 주식은 물가를 따라간다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텀으로 보신다면은 이제 주식이 물가를 따라가는 좋은 자산이고 플러스 알파가 이제 더 크다는 것이죠. 방금 노 박사님께서는 이제 부동산이 플러스 알파가 더 우리나라는 크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건 이제 일부 지역입니다. 일부 지역인데 보편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렇지는 않죠. 일부 지역은 이제 당연히 큰데 주식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당연히 플러스 알파가 큽니다. 물가를 커버하고 플러스 알파를 주게 되는데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위험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의 본래적 수익률보다 변동하는 게 너무 싫어서 주식이 가격이 그보다 훨씬 싸지 않으면 잘 안 들어올라 그래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물가를 어느 정도 커버하면서 내가 좀 더 큰 알파를 얻으려면은 이제 주식이 이제 그 중에 제일 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이 뭐 돈을 200조 벌었다 그랬던가요? 뭐 하여튼 올해 그랬었는데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이 혹시 어떤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자산 배분이라는 것은 주식을 몇 퍼센트 하고 채권을 몇 퍼센트 하고 국민연금이 주식을 한 몇 퍼센트 갖고 있겠습니까? 전체 자산에서. 제가 뉴스 보니까 50%. 예, 정확합니다. 이전에는 진짜 10%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5% 뭐 이렇게 갖고 있다가요. 그래서 그때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채권 먹는 불가사리라는 리포트를 썼다가 한번 곤혹을 치렀는데 그 말은 국민연금이 채권만 사고 있어서 제가 그런 리포트를 썼는데요. 정말 국민연금 많이 변했습니다. 저 정도면. 주식을 50% 갖고 있는데 35%가 그러니까 50%를 분해하면은 그 중에 35%가 해외 주식입니다. 15%가 국내 주식이에요. 그래서 50%가 주식. 그 다음에 이제 대체 투자라고 해서 이제 기업의 이제 M&A라든지 뭐 등등 부동산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하는 대체 투자에 15%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 65%예요. 물가를 따라가는 이 자산의 비중이 65%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의 비중이 35%. 이게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입니다.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은 딱 이 정도 그냥 자산 배분 따라가면 됩니다. 꽤 적절한 자산 배분으로 보이고요. 해외 주식의 비중이 무려 국내보다 한 2.5배나 될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지만은 소위 말해 구매력을 유지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낼 수 있는 자산 배분이 이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채권을 100% 가지고 있다? 그렇게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예금을 100% 가지고 있다? 그거는 이제 큰일 날 소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자산 배분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바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아까 TIP 한 것처럼 구매력을 유지하고 근데 국민연금은 이제 아직은 캐시가 지출하는 것보다 들어오는 돈이 더 많으니까요. 뭐 개인에 비해서 이런 막 캐시 인감이 나오는 것을 그렇게 크게 요구하지 않은데요.
이제 60, 65세를 넘게 되면은 캐시 인컴이 필요하죠. 그래서 금융자산에서 개인의 경우에는 아까처럼 꼭 인컴, 캐시 인컴 부분이 이제 반드시 그 자산의 비중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자산에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런 자산이 어떤 자산인가 하는 것을 좀 파악해 계시고, 리츠 중에 어떤 리츠를 하면 좋을까? 배당주는 뭐 어떤 ETF를 하면 좋을까? 커브드 콜, 이게 이제 사람을 상당히 유혹하는 그런 것인데요. 이것도 뭐 일정 부분 괜찮습니다. 그래도 어떤 국면에 따라서는 이것도 상당히 플러스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17% 준다는 것만 보고 들어갔다가 잘못하면은 이제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고, 이거 세 개 하기 귀찮으시면은 그냥 이제 인컴 펀드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캐시 인컴을 주는 것, 이 자산에 앞으로 이제 많이 친숙하셔야 되고, 지금까지 캐시 인컴이라면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우리나라 자산 시장이 훨씬 다양화됐습니다. 그래서 캐시 인컴을 주는 것들이 훨씬 다양화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익숙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런 인컴 자산의 종류하고 왜 인컴 자산, 아까 제가 이제 투자의 리스크를 줄인다 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자, 한 5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Y 캐시입니다. 뭐 캐시가 하여튼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없죠. 캐시는 프리미엄이 없습니다. 뭐 하다못해 예금을 가지도 2.5% 프리미엄 수익을 주는데 캐시는 제로예요. 그만큼 이제 캐시는 되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캐시 인컴을 주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 자산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한테 캐시 인컴을 줍니다. 배당이나 뭐 이런 것들인 것이죠. 현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뭐 나한테 소득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나의 자유도를 높여주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은 현금이 얼마 입금되었습니다 하는 것이니까요. 자유롭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내 자산을 팔지 않더라도, 자산 가격이 급락해도 나한테는 캐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캐시를 활용하시면 돼요. 훨씬 안정적으로 되게 되는 것이고요. 캐시가 안 들어온다면은 여러분들 자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 자산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캐시가 들어오게 되니까요. 그러면은 그 뒤에 자산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은 곤란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캐시가 들어오면은 이런 부분 이제 플러스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캐시가 안 들어오는 자산을 가지고 캐시를 끄집어내려면은 언제 팔아야 될까를 맨날 고민해야 돼요. 야, 어느 시점에 팔아야 될까? 아, 이거 잘 팔았다. 아, 이거 내 완전히 잘못 팔았네. 뭐 이런 스트레스만 받게 되는데요. 캐시 인컴 배당은 꾸준한 그 기간마다 규칙적으로 주게 됩니다. 그런 스트레스 전혀 없고 실수를 할 그런 위험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리스크가 줄어들어요. 마켓 타이밍 할 필요 없습니다. 캐시 없으면은 언제 팔지 맨날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플러스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이 이제 말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시간이 나의 편입니다. 듀레이션이 짧아져 투자 리스크가 줄어든다 했는데요. 시간이 나의 편인데 캐시 인컴이 없는 금과 그 다음에 임대부동산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캐시 인컴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배당 수익률이 4%라고 가정하면요. 향후에 이제 20년 후에 가격이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투자의 리스크입니다. 금도 나는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임대부동산도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투자했는데 20년 동안 가격이 안 올랐어요. 이게 투자의 리스크예요. 큰일 났죠. 이게 물가는 오르는데. 그런데 금 같은 경우에 20년 동안 가격이 안 오르면 나한테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가 오른 만큼 이제 감가상각당하죠. 금 가격이 설마 20년 동안 안 오르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번 잘못당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 실제로 1980년부터 2000년까지 20년 동안에 금 가격이 신나게 그 전에 70년대 올랐다가요. 그 이후에 마이너스 70% 떨어지게 됩니다. 몰라요. 금 가격은. 그 다음에 임대부동산도 부동산도 가격이 안 올랐습니다. 20년 동안. 부동산도 이럴 수 있습니다. 저희 마산에 있는 원래 제가 태어나고 했던 집은
지금 40년, 35년이 지났는데도 집값이 그대로입니다. 땅값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임대 수익률이 4% 들어오면은 20년 동안 하면은 80%가 나한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복리로 계산을 해보니까 120%가 들어온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컴이 나한테 들어오면서 투자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이죠. 시간이 나의 5분입니다. 제가 리츠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대표적인 것인데요. 리츠 가격 많이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20% 뭐 이러는데요.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 배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커버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한 20, 마이너스 30% 더 있는데 한 3년 동안에 이제 한 18%를 받으니까 많이 커버됐어요. 이제 한 1년, 2년 지나면 완전히 다 커버됩니다. 시간이 나의 우분이에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커버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컴, 캐시 인컴이 있는 자산은 이런 면에서 투자의 리스크가 훨씬 줄어듭니다. 가격이 안 오르면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없다면 그 정말 후달리는 장면입니다. 가격이 안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캐시 인컴이 들어오는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따박따박 들어오게 되니까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쌓이면서 나의 투자의 리스크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인컴을 주는 자산이 투자의 리스크를 줄인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 이것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은 이제 금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것인데 금은 본질 가치를 평가하는 소위 말해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시기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캐시플로우가 없기 때문에 계산할 방법이 없어요. 그 금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됩니다. 최근에 몇 달 동안 금 가격이 급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앙은행이 중국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도 갖다 붙었고 거기 갖다 붙다 보니까 ETF, 금 ETF 하는 곳에서 또 사기 시작하고 또 부자들이 또 금을 사기 시작하고 그냥 사면은 올라요. 그런데 중앙은행이 싹 빠져버렸다? 안 사면은 뚝 떨어집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요. 적정한 가격이 뭔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을 샀다가 나중에 이 가격이 어떻게 될지 도저히 짐작하기가 어려운데 주식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퍼라는 게 있고 PBR이라는 게 있고 다른 나라의 퍼와 PBR을 또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옛날의 퍼와 PBR을 또 비교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버블은 생길지언정 그게 극단적으로 흐르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투자의 리스크를 좀 줄여주게 되는 것이죠. 금이라든지 원자재 시장에 들어갔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이제 박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정말 가격이 원자재 원유 가격 보셨잖아요. 뭐 오를 때 신나게 오르다가 어느 날 그냥 툭툭툭 공급한다 하면은 툭툭툭 떨어져 버려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니까요. 농산물 가격도 똑같잖아요. 농산물 가격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니까 거기다가 공급은 비탄력적이죠. 작황이 1년 동안 뭔가를 만들어내야 그때야 생산이 되니까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가 훨씬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캐시플로우가 없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변동이 클 뿐만 아니라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너무 비싼 가격에 사가지고 20년, 30년 동안의 수익 하나 없이 무수익 자산으로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캐시 인컴이 나오면은 그나마 그렇더라도 무수익 자산에서 캐시 인컴은 들어오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무수익 자산 한번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진짜 괴로워요. 내한테 한 20% 비중을 차지하는데 아무 수익이 안 들어온다. 수익을 막 까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컴 자산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인컴 자산을 분류하자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채권과 예금처럼 이제 확정적인 픽스드 인컴을 주는 자산이 있는데 인컴이 픽스되어 있으니까 프리미엄이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없으니까요. 금리를 많이 안 줘요. 대신에 이제 변동하는 인컴은 자본 자산들입니다. 주로. 여기 보면은 주식 변동하죠. 부동산도 변동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인컴 펀드, 그 다음에 커버드 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변동하는 인컴 자산인데 제가 아까 여기 써놨듯이 제일 첫 번째 이 자산이 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네 개의 자산들, 리츠,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커버드 콜 이것들을 다 합친 인컴 펀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자산의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의 구조적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직면해서 이런 자산들을 이제 조금씩 가지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주식은 뭐 저희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전에는 진짜 재미없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너무 낮아가지고요. 우리나라 자본을 너무 비효율적으로 활용했어요. 자기 자본은 있다고만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수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PBR도 낮을 수밖에 없고 ROE가 낮으니까 PBR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아 국가들보다도 우리나라보다도 더 경제발전 단계가 낮은 곳에 뒤에 있는 나라들보다도 ROE가 낮고 PBR이 낮은 것입니다. 이전에는 배당균이 뭐니 해봐야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에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에서도 이제 꽤 짭짤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ETF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 우리나라 것만 할 게 아니라요. 미국에 이제 고배당 주는 주식하고 같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원화 배당만 받지 말고 달러 배당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산 포트폴리오에 제가 코어 자산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코어 자산의 상당 부분을 달러 자산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꽤 큰 부분이고요. 달러 자산을 갖고 계시는 게 이거 가지고 야 이제 1470원 60원 됐으니까 거의 달러가 강세네 또 달러 팔아보자 또 좀 떨어지면은 원화 사보자 이러려고 가지고 달러 자산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봐야 수수료 떼고 나면 별로 벌지도 못하고요. 대부분 환 트레이딩하면 다 잃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은 그냥 오르든 말든 그냥 이렇게 가지고 계십시오. 가지고 계시다가 환율이 나중에 한번 2,000원씩 넘어간다든지 이럴 때 활용하려고 들고 있는 겁니다. 조금 오르고 내리는 거 그 돈 좀 벌고 말고 하려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안전자산으로서 나중에 마치 금을 가지고 있을 때처럼 어떤 우리나라에 큰 충격을 받아서 원화가 급작스럽게 약세가 된다든지 할 때 그때 이제 활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자산 중에서도 달러 자산을 가지면서 달러 배당금을 받으셔야 돼요. 나중에 원화가 2,000원씩 올라갔는데 한 100달러씩 배당을 받아보십시오.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화 배당뿐만 아니라 주식 배당 받는 거, 뭐 리츠도 해당되는데요. 미국에도 리츠가 있으니까. 여차하면 엔화 배당 받으셔도 돼요. 엔화로. 일본에 주식 가지면은 엔화 배당 받죠. 이제 좀 우리나라 산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산도 글로벌화 돼가지고요. 원화 배당도 받고, 달러 배당도 받고, 엔화 배당도 받고, 뭐 이렇게 유로화 배당도 받고, 이렇게 해서 다른 기축 통화로 배당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은 더욱 그래요. 자녀들은 앞으로 훨씬 글로벌화 됐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슈카월드라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구글 하면은 구글에서 이제 그 돈을 줍니다.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환율 막 오른다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좋지만 그런 게 왜냐하면 달러로 받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에서 꼭 원화뿐만 아니라 달러 배당을 받는 것도 같이 포트폴리오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자연적으로 미국의 고배당 주식을 사게 되기 때문에 자산도 일정 부분은 이제 달러 자산 자체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포트폴리오에서 하나 더 넣는다면은 여기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달러이긴 한데요. 아까 케네스 로고프 이야기한 것처럼 달러의 위상이 그렇다는데 왜 달러를 하지만은 그래도 원화보다는 상대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그냥 이제 자산 중에 뭐 한 절반을 가지셔도 좋아요. 그 정도 같은 경우는 달러 표시를 이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 주식 이제 달러 배당도 받으시고 부동산 우리나라 리츠 통하면은 한 임대 수익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브드 콜인데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요. 이게 이제 커브드 콜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그 말씀을 드렸죠. 나의 권리를 판다는 것인데요.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제 내가 나스닥을 내
ETF에 편입을 했습니다. 이제 ETF도 펀드니까 그냥 펀드라고 하겠습니다. 나스닥 주식을 100% 편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커브드 콜 ETF에 들면은 어떤 권리를 팝니다. 그 권리를 판 게 어떤 권리를 파느냐 하면은 나스닥의 주가가 지금부터 50%가 올랐어요. 급작스럽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수익이 50%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50%가 뚝 떨어졌다? 여러분들에게 손실이 마이너스 50% 귀착됩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1년에 예를 들어 월 1%, 연하면은 한 12%씩 꾸준하게 배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권리를 판 대가로 배당을 받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오른다? 나는 더 이상 나한테 이익은 들어오지 않고요. 주가가 떨어진다? 나는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됩니다. 다만 나는 매 배당처럼 꾸준하게 조금씩은 변할 수 있는데요. 꾸준하게 내가 예를 들어 뭐 한 6에서 7 혹은 뭐 한 12%씩 배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배당 수익률이 예를 들어 10%라는 것이죠. 만일 주가가 50% 떨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자산 가격도 50% 떨어져요. 그러면 6% 배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 자산 가격 대비해서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투자한 가격에서 대비해서 본다면 3%만 받게 되는 겁니다.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덩달아서 내가 받는 배당 수익률도 투자 원금에 비해서는 줄어들게 돼요. 예, 이런 것들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17% 막 이런 것들보다는 한 6에서 7% 정도 주는 것, 배당을. 하여튼 제일 어느 정도 적정하게 위험을 취하는 것이 한 6% 정도예요. 근데 한 10%만 가도 리스크가 확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2%대는 리스크 하나 없이 사는 세상이고 대략 한 6% 정도가 내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커브드 콜 ETF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한 6에서 7% 뭐 이 정도를 타겟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커브드 콜 월 배당 ETF입니다. 이 뭐 하면은 1%라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어 1억 원을 한다 그러면은 월은 아니죠. 월 1%니까 월 100만 원이 배당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상당히 매력적이죠. 뭐 가격이 오르든 말든 100만 원에서 조금 변할 수는 있지만은 이게 이제 꾸준하게 들어오면은 이게 축적되면은 꽤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가 잘 버티고 있다면은 그냥 여기서 그 주가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내가 주가의 상승 하락은 별로 생각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배당을 장기적으로 받겠다고 하면은 뭐 이것도 괜찮은데 급락을 해버리고 하면은 이제 조금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팔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또 끝까지 버티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잘 운영의 묘를 이제 좀 살리셔야 됩니다. 그 이제 커브드 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리츠 같은 경우 이게 이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훨씬 친숙하고 저희 그 박사님은 하여튼 주로 자본시장에 하시면서도 뭐 부동산을 더 잘하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게 그 부동산 부분이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다 친숙합니다. 이제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혹시 뭐 그 서울 자가의 뭐 김 부장 그거 보셨나요? 여기 보시면은 상가 사다가 망했습니다. 하여튼 10억 5천만 원을 주고 상가를 저질렀다가 이제 관리비만 줘야 돼요. 이게 임차인이 없으면 난리 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부동산도 이제 티어들이 있습니다. 하이라키가 쭉 있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우량한 오피스입니다. 서울 파이낸스 센터, 뭐 센트홈 빌딩 이런 것들이 제일 위에 있는 것이에요. 공실률 챙길 일이 없는 곳. 이게 제일 이제 탑 티어이고요. 부동산 하는 사람에게서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상가입니다. 개인들은 돈이 없으니까 이걸 사는 거예요. 큰 돈이 없기 때문에 100억, 200억, 300억 이게 없으니까 뭐 이런 걸 사는 거예요. 저런 것들을 5천억씩 뭐 이렇게 하는 빌딩은 못 사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가격 면에서 공실률의 리스크도 훨씬 적고
이런 것들의 부동산을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리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탄한 것이 도로 통행료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도로를 하나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저 도로 통행료 내가 좀 받으면 좋겠는데 저 도로를 어떻게 사겠습니까? 저 큰 수천억씩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리츠인데요. 이제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입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 뭐 하는데요. 그냥 부동산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개인들이 뭐 3,000원, 5,000원 줘도 한 주 살 수 있습니다. 리츠는 주식이에요. 어떤 주식이냐? 부동산에 투자해서 그걸 수익을 배당으로 나눠주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리츠는 무조건 부동산에만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프라나 부동산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5,000원, 만원, 100만원, 1,000만원 뭐 이렇게 쭉 투자한 걸 모아서 예를 들어 리츠에서 2,000억을 모았다 하면은 리츠 회사는 2,000억을 빌려가지고 4,000억짜리 정도의 그 부동산을 삽니다. 그래서 유념하셔야 될 것이 나는 리츠를 사면서 돈을 빌려서 산 것이 아닌데 실제로 리츠 회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돈을 빌린 것하고 똑같은 효과에 놓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금리가 오르고 내리면은 여러분들의 리츠 자산에 변화가 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레버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버리지도 리츠 회사마다 천차만별이에요. 뭐 한 10%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뭐 150%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리츠의 중요한 부분의 특징입니다. 레버리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은, 원래 펀드라고 그러면은 종목을 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츠는 종목의 분산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츠에서 어떤 경우에는 주유소를 60개, 70개 뭐 이렇게 하고 다양한 건물들을 포함시켜 놓은 리츠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상업용 몰 하나 딱 집어넣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종목이 분산이 안 된 것이죠. 그 주변에 상가가 확 죽어버리면은 그 리츠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셔야 될 것이 펀드면은 그냥 사도 다 분산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리츠는 공모임에도 불구하고 분산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건물 하나만 들어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인 대리인 문제라는 것들은 이제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제 대기업 재벌들이 자기 건물을 팔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시장에 턱 던져 내놓으면은 감정평가보다 낮은 가격 받죠. 당연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러니까 그냥 감정평가 가격으로 넘겨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 그룹 내 리츠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 그 건물을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 리츠를 통해서 자기의 물건을 소화하는 것이죠. 이제 주인 대리인 문제이고요. 또 하나 이제 주인 대리인 문제는 리츠 회사는 뭘로 돈을 버느냐? 운용 보수로 봅니다. 리츠의 수익률이 좋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요. 리츠의 자산 곱하기 운용 보수율을 곱한 그게 자기의 수입입니다. 그래서 자산이 커져야 돼요. 그래야 자기 수입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리츠 회사가 간혹 심심하면은 유상증자를 해버려요. 그냥 가격 잘 오르고 있는데 물량을 막 갖다 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츠 가격이 갑자기 급락하기도 해요. 이게 주인 대리인 문제입니다. 뭐냐? 우리가 주인이에요. 투자자가 주인이고 리츠 회사는 대리인인데 주인의 이익은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대리인의 이익은 투자 수익률을 높여봐야 지한테 들어오는 거 없고 운용 자산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씩 유상증자를 왕창 해버려가지고요. 주인의 이익을 해하면서 대리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리츠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이고요. 그러면 도대체가 리츠 정보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요. 그냥 제일 편하게 제가 실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첫째, 매크로 인프라, 이 인프라 부분, 그 다음에 발해 인프라라고 그것도 인프라입니다. 발해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 부산 고속도로 그걸 한 70% 편입을 해놨을 거예요. 그거하고 기타 이제 도로나 이런 것들이고요. 매크로 인프라도 도로하고 앞으로 이제 에너지 부분을 이제 집어넣으리라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도 지금은 주포는 이제 도로입니다. 도로 교량
이런 것들인데요. 뭐 이거 괜찮습니다. 매크로 인프라 괜찮고요. 최근에 유상경제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가 지금 가격을 이제 빨리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상경제에서 이제 다른 곳에 새로운 물건을 이제 편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 ETF를 운영하는 친구에게 야 이거 뭘 사야 될까 물어보니까 뭐 어떤 게 좋나 요즘 물어봤더만 그냥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시오 그래. 이전에도 그랬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십시오 그랬는데요. 예, 이게 이제 인프라 여러분들 도로나 이런 인프라에 여러분들의 돈을 투자해 놓은 것입니다. 훨씬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ETF 하나 사셔도 됩니다. 이 ETF에서 주는 평균적인 배당 수익률이 한 6% 정도 되는데요. 이거 하나 사시면은 여기 밑에 4개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14개의 리츠를 한꺼번에 사시는 겁니다. 아까처럼 분산의 리스크, 뭐 여러 가지 리츠 종목의 리스크를 분산을 해놔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ETF 하나 사시면 괜찮고요. 저는 그래서 이것 그 다음에 인프라 ETF 이렇게 2개로 좁혀가려고 합니다. 처음에 리츠가 모를 때 제가 이것저것 몇 개 샀다가 지금 많이 손해를 보고 있어서 이제 자꾸 정리해서 이런 쪽 하나 ETF로 되어 있는 것 하나 이거 한번 전체로 평균적으로 이 비율대로 사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훨씬 장기적으로 하는 인프라에 관련된 이 리츠 이렇게 저는 이제 2개 정도로 정리를 해서 이제 배당 수익을 받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게 ETF에 포함된 리츠들을 다 평균한 것, 이 ETF의 가격 변화죠. 이 안에 ETF에 배당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주식 가격처럼요. 배당은 권리락돼서 빠져버리기 때문에 순수하게 리츠의 가격 변화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격이 신나게 떨어졌을 때 코로나19 때였어요. 이제 주가가 겁나가니까 다 놀래가지고 신나게 떨어집니다. 이런 때 보면은 배당 수익률이 15%, 20% 이래요. 이런 때 하면 사나우면은 이게 이제 대박인 것입니다. 이 가격으로 앞으로 계속 15%, 20%로 받는다는 겁니다. 한번 잘 보셨다 주식시장이 엉망이 되고 할 때 리츠를 딱 보셔가지고 리츠에서 배당 수익률이 한 15% 넘어가고 하면은 사놓으시면은 그때 탁 사놓으시면은 좋습니다. 가격도 올라가요. 배당 수익률뿐만 아니라 가격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가 이런 타이밍이었죠. 코로나19 때 가격이 겁나게 했습니다. 주가 떨어지는데 지도 덩달아서 떨어져요. 리츠는 주식시장하고 관계가 없는데도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덩달아서 떨어집니다. 이런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보면은 리츠 수익률이 14, 15% 이렇게 가게 됩니다. 배당 수익률이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다들 깜짝 놀래가지고 금리를 급하게 인하를 했죠. 그러니까 리츠의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아까 레버리지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면 가격이 급등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22년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2022년과 같은 그런 금융 상황은 거의 처음이었어요. 주식, 채권 다 떨어졌어요. 부동산, 모든 자산이 다 떨어질 때였습니다. 리츠 가격 보십시오. 신나게 이제 떨어집니다. 금리를 인상하면서. 제가 리츠라는 걸 모르고 있다가 옆에 한 분이 이제 같이 회사를 나온 분이 소개를 해서 이제 야, 그거 괜찮겠다. 듣고 보니까 또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이쯤에 샀어요. 그랬다가 지금 툭 떨어져 가지고 아직도 마이너스 20%인데 배당 수익률로 일단 커버는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이제 옆으로 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조금 떨어지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쭉 올라갔는데요.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유상경제 할 때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리츠 시장이 좋아지고 가격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리츠를 사기 시작하니까요. 유상경제를 운용사들이 대폭 해가지고 가격이 툭 떨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렇게 쭉 회복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리츠가 최근의 움직임은 거의 금리의 움직임을 하고 유상경제 움직임. 이 움직임을 따라서 이제 다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그 어마어마하게 큰 드라마틱한 변화는 워낙 특이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금리에 따라서 한 5년 정도는 금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변하고요. 그다음 더 길게 보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주게 되겠죠.
여튼 제가 최근에 보는 그런 변화에는 대부분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뭐 툭 떨어지든가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저렇게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저렇게 쭉 움직여 왔습니다. 이게 이제 리처 이걸 좀 이제 조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권에 관해서만 채권도 이제 인감 자산인데요. 몇 가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그냥 해놔 버렸는데 다른 장표는 필요 없이 이제 채권들을 좀 하시니까 아무래도 일단 채권은 수비수입니다. 이걸 가지고 골 넣으려고 하시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 내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안 벌립니다. 여러분들 수익을 내게 하려면 주식이나 부동산을 갖고 하셔야 돼요. 채권은 수비수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하시고요. 이걸 가지고 무리수를 가고 막 뭔가 큰 수익을 내보겠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채권은 그냥 내 자산을 잘 수비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하고 주식이 케미가 잘 맞아요. 그래서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서로가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면서 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면서 채권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채권의 주요 리스크, 금리하고 신용등급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년짜리 국채도 막 사고 그러는데 뭐 최근에 어떤 분은 30년짜리 국채 사서 40% 정도 수익을 얻고 팔았다고 그러시던데 그분은 이제 잘 타이밍을 맞춘 것이고 장기금리 예측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30년짜리 국채 이런 거 함부로 사시면 안 돼요. 자칫 잘못 사면은요, 지금처럼 저금리 이런 상황에서 사셨다가 한번 인플레가 와가지고 금리가 1% 올라간다 하면은 30년짜리 국채의 가격은 20% 떨어집니다. 이게 채권이 아니라요, 주식이에요, 주식. 1% 떨어지면은 20% 가격이 오르지만은 금리가 1% 오르면은 가격이 20% 정도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장기 채권, 20년, 30년짜리 채권은 채권쟁이들도 후달려서 잘 안 삽니다. 워낙 가격 변화가 크기 때문에. 개인들 이 부분은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뭐 금리 여차 오르면은 그럼 만기 때까지 갖고 있지. 30년 동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기 채권은 함부로 사는 것 아니다. 10년짜리 정도는 괜찮은데요. 30년 이런 것은 작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국채 30년짜리 많이 샀죠. 그래서 환율에도 당하고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커버했어요. 그런데 1350원 환율 갔을 때 환율에도 당하고 금리에도 당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해외 채권 관련된 것인데요. 하고 물가 연동 국채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채권 이제 브라질 국채라든지 뭐 그다음에 미국 국채 이러는데요. 미국 국채가 우리나라보다 한 2%포인트 금리가 높으니까 미국 국채를 이제 삽니다. 근데 미국 국채를 사면은 달러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나는 안전하다고 채권을 샀는데 환이 더 변해가지고요. 오히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에요. 환율의 변동이 채권 금리의 변동보다 훨씬 가격 변동보다 크기 때문에 환해지를 하지 않고 채권을 사면은 이것은 채권을 산 게 아니라 환을 산 것입니다. 그러면 환해지를 한다면은 우리나라 금리하고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높은 금리의 채권을 사면은 우리나라하고 금리 차만큼 환 코스트가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미국 채권을 사면서 내가 한 리스크를 없애버리겠다 하면은 금리 똑같아져요. 브라질 채권 사면서 헤아라 리스크 없애겠다 하면은 우리나라 금리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브라질 채권에서 돈을 벌려면은 회화라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화라의 리스크를 지면서 그 금리를 12%를 이제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의 리스크가 있다는 거, 그거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무조건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다고 해서, 야, 저거 사야 되겠네? 환이 훨씬 더 크게 변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1460원 이러는데, 지금 이제 외국계 IB들은 내년 말 정도에 우리나라 환율을 대략 1300원 초반 정도로 봅니다.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미국 금리 높다고 샀는데 한 1년 지나니까 1300원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한 10몇 %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채권을 샀는데 환에서 마이너스 10몇 %가 돼가지고요. 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경을 건너갈 때를 항상 해지를 하면은 우리나라 금리하고 똑같아지고 해지를 하지 않으면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투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해외 주식은 환해지를 하지 않는데요. 해외 채권 같은 경우는 환해지를 하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개인들은 그냥 우리나라 채권 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고 혹시 하신다면은 매력적인 것이 혹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되시는 분들은 브라질 채권은 종합소득 합산과세 안 되고 분리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환해서 좀 손해보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브라질 국채처럼 아주 금리가 높은 거 뭐 12%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환해지하지 않고도 한번 가볼 만한 것이고요. 이게 종합과세 합산과세 안 되는 것까지 감안한다면은 분리과세도 아니죠. 참 그 비과세죠. 비과세이기 때문에요. 비과세인 것까지 감안해서 내가 우리나라 채권을 사면은 분리과세 되는 종합소득 합산과세까지 되는 걸 생각하면 훨씬 버프가 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해볼 만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볼 만한데요. 겨우 미국 국채 정도 2% 보고 가는 그것은 리스크가 꽤 큽니다. 그래서 해외 채권은 넘어갈 때 이 부분은 이제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가장 무위험 자산은 현금이 아니라 물가연동 국채입니다. 현금은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가면은 물가의 감가상각당해서 내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데요. 물가연동 국채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중간에 팔지만 않는다고 생각하면 물가가 오르는 만큼 자산의 가치를 올려줍니다. 물가연동 국채 컨셉이 뭐냐 하면은 금리를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요. 물가가 오른 만큼 내 원금을 올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금을 1억 원 들었는데 물가가 10% 오르면은 예금을 찾을 때 1억 1천만 원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물가연동 국채가 그렇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 한 10년짜리 혹은 7년짜리 물가연동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한다 하면은 가장 무위험 자산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가 확실한 물가에 대해서 물가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내가 확실한 실질 인컴을 갖고 싶다 하면은 물가연동 국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런 것들이 채권에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면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국내 채권 펀드나 채권 ETF 이 정도로 채권을 가지시는 게 제일 무난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브라질 국채, 그 다음에 물가연동 국채 이 정도 범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려면 채권 펀드, 그 다음에 브라질 국채, 그 다음에 물가연동 국채 이 정도가 내가 채권으로 투자해 볼 수 있는 그런 범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컴에 해당되는 것, 채권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세에 대해서 시간이 다 됐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이런 부분들에 많이 해당되고 뭐 또 그렇기 때문에요. 하여튼 IRP나 연금저축 이런 거 혹시 가지고 계시면은 이게 절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원천징수가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나중에 저율과세 되고 분리과세 된다는 것, 이런 면에서 여러 면에서 세제 혜택이 상당히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55세 이상이면은 이제 찾는 것도 문제가 없으니까요. 내가 이 안에 돈을 넣어놓고 그냥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부분에서 종합소득 합산과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이지만은 900만 원을 초과한 900만 원. 그래서 그것은 세액공제는 안 해주지만은 과세 이연, 원천징수 안 되고 저율과세 되고 분리과세 되고 뭐 등등은 다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국내 주식으로 배당으로 뭔가를 꾸준하게 받고 싶다면은 당연히 ISA 계좌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9.9% 분리과세를 해주니까요. 이게 이제 훨씬 유리한 것이고 배당 위주로 한다면요. 근데 IRP나 연금저축은 펀드만 하지 주식 종목을 못 합니다. 근데 ISA는 주식 종목도 되고 ETF도 되고 하니까요. ETF를 여기 하실 필요 없어요. ETF는 이 IRP나 연금저축에서 하시면 되고 ISA는 내가 배당 주식 종목을 하고 싶다 할 때 이쪽에 하시면 무조건 이제 이 부분은 유리합니다.
연 2천만 원, 5년까지 해서 1억 원까지 가능하니까요. 뭐 주식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이걸로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배당주가 아니고 그냥 주식에 성장주를 하고 싶다. 그럼 여기 넣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계좌 따로 빼내가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어차피 매매차익 비과세니까요. 근데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기 때문에 내가 배당 위주로 하는 주식은 ISA에 집어넣어 놓고 내가 펀드를 하고 싶다 하면은 연금저축이나 IRP에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연금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액공제도 안 되고 소득공제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요. 연 1,800만 원까지 10년. 이건 너무 길죠. 그러면 일시금으로 집어넣어서 이제 유지하는 것. 그게 이제 1억 원까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줍니다. 파워풀하죠. 여기서 어떤 수익이 나오든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의 합산과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여유가 있으면은 이제 연금보험에 드시면은 이게 여기 안에 소위 말해 변액연금, 금리연동형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투자형을 하고 싶으면은 변액연금. 그 다음에 내가 안전빵으로 하고 싶으면은 금리연동형.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다 비과세가 되게 되니까요. 종합소득 과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절세 계좌이고요. 뭐 이거 외에 별로 없습니다. 이게 대부분이니까요. 이 계좌를 활용하시면은 얕은 세율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도 하지 않아서 그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상당 부분 이제 유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텍스 계좌에 집어넣어 놓으시고 운용을 하시는 것. 그게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TIP 결론입니다. 여하튼 뭐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이제 T, 텍스, I, 인컴, 그 다음에 P, 프라이스 내지는 이제 purchasing power, 구매력 이렇게 보시겠는데요. 이 세 가지 기준, 세계 3원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기준을 잘 충족하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배분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런 자산이 나의 코어 자산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이 자산에 이제 좀 친숙하시는 것. 그게 앞으로 뭐 적어도 여러분들 한 20년 이상은 자산 관리를 하실 텐데요. 이 자산에 지금부터라도 좀 친숙하셔가지고 내가 받는 리얼 인컴을 좀 높여놓는 것. 그게 앞으로의 자산 관리 전략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